45. 앞서 말한 대로 내가 우연히 타히티를 여행하지 않았던들 결코 이 책을 쓰지 못했을 것이다. 아하, 이렇게 타히티에 가가지고 다시 또 만났는 거예요. 이곳이 바로 찰스 스트릭랜드가 오랜 방랑 끝에 이른 곳이었으며 이곳이 바로 그가 자신의 명성을 확립시켜준 그림들을 그려낸 곳이었다. 어떤 예술가도 자신을 사로잡고 있는 꿈을 완벽하게 실현시킨 사람은 없을 것이다. 기교와 싸우느라 끊임없이 괴로워했던 스트릭랜드로서는 마음의 눈이 본 비전을 표현하는 일이 다른 이들보다 더 어려웠을지 모른다. 하지만 타히티에서는 사정이 그에게 유리했다. 그는 자신의 영감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데 필요한 소재들을 사방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다. 그래서 후기 작품들은 적어도 그가 무엇을 찾아 헤맸던가를 암시해주고 있다. 그것들은 우리의 상상력으로 하여금 새롭고 신기한 어떤 것을 보게 해준다. 마치 육체를 벗어난 영혼이 머무를 곳을 찾아 방황하다가 마침내 머나먼 이곳 이국 땅에서 다시 육체의 옷을 걸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다. 진부한 표현을 사용하자면 그는 여기서 자신을 발견했던 것이다. 이 외딴 섬을 방문하는 대로 곧 스트릭랜드에 대한 관심이 되살아났어야 자연스러웠으련만 나는 그때 내 용무에 온통 정신을 빼앗겨 딴 일에는 전혀 마음을 쓸 여유가 없었다. 며칠이 지나고 나서야 겨우 이 섬과 그의 관계를 기억해냈을 정도였다. 따지고 보면 그를 마지막으로 본 것이 15년 전이었고 그가 죽은 지도 벌써 9년이 되었다. 그런데 타히티에 도착하면 당장 급한 일들도 훌훌 떨쳐버릴 수 있을 것 같은데도 웬일인지 일주일이 지나도 좀처럼 마음이 맑게 정리되지 않았다. 섬에 도착한 이튿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났던 것을 기억한다. 호텔의 테라스에 나가보니 일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어슬렁어슬렁 취사장 쪽으로 가보니 거기도 문이 잠겨있고 바깥의 벤치 위에는 토박이 아이 하나가 자고 있었다. 당장은 아침 식사를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아 어스렁거리며 선창가로 내려가 보았다. 중국인들이 벌써 부산스럽게 가게 문을 열고 있었다. 하늘에는 아직 새벽 여명이 흐릿했고 초호에는 으스스한 고요가 깃들어 있다. 10마일 저 건너에 무리아 섬이 성배를 수호하는 높은 성체처럼 섬의 신비를 지키고 있었다. 이 말은 그리스도가 최고의 만찬에 사용했고 십자가에 매달려 창에 찔렸을 때 그의 피를 받았다는 전설적인 컵, 그 성배입니다. 나는 내 눈을 다 믿을 수 없었다. 웰링턴을 떠난 이후에, 이 웰링턴은 뉴질랜드의 수도입니다. 웰링턴을 떠난 이후의 시간들이 내게는 신기하고 예사롭지 않게만 여겨졌다. 웰링턴은 말끔하고 아담한 영국적인 도시로 영국의 남해안에 있는 항구를 떠올려주는 곳이다. 그곳을 떠난 뒤로 사흘 동안은 내내 바다가 거칠었다. 회색 구름장이 잇따라 하늘을 빠르게 달렸다. 그러더니 어느 사이에 바람이 뚝 그치고 바다는 고요와 푸르름을 되찾았다. 태평양은 어느 바다보다 더 황량하다. 공간이 훨씬 더 광박해 보이며 평범한 항해조차 여기에서는 모험의 기분을 느끼게 해준다. 여기에서 숨쉬는 공기는 신비한 영락처럼 예기치 못한 사건을 차분하게 맞이하도록 해준다. 육신을 가진 인간이라면 타히티에 가까이 갈 때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공상 속의 황금왕국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것이다. 타히티의 자매섬인 할무리아 섬은 마법 지팡이가 만들어낸 흙개비처럼 장엄한 바위섬의 모습을 망망한 바위 위에 신비롭게 드러낸다. 들쑥날쑥한 윤곽이 태평양의 본 몬트스레트 섬과 흡사하다. 거기에서는 폴리네시아 기사들이 기이한 의식을 올리며 사람들이 알아서는 안 되는 신성한 비밀을 수호하고 있을 것만 같다.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멋진 봉우리들이 점점 뚜렷해지면서 섬의 아름다움은 그 베일을 벗는다. 하지만 배가 곁을 지날 때에도 섬은 아직 비밀을 드러내지 않은 채 침범을 허용치 않으려는 듯 다가가기 힘든 험준한 바위들로 자신을 엄중히 감싸고 있는 듯하다. 산호초 사이로 겨우 통로를 찾았다 싶으면 그것은 어느새 시야에서 사라져버리고 다시
가없는 외로운 푸른 태평양만이 눈앞을 가득 채우지만 여기에서는 그것이 조금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타히티는 높이 솟은 푸른 섬이다. 깊이 베인 짙은 초록색의 주름은 거기에 고요한 골짜기가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그곳 침침한 유곡의 신비가 깃들여 있고 고를 따라 서늘한 시냇물이 졸졸거리면서 혹은 찰랑거리면서 흘러내린다. 이들 무성한 나무그늘 아래 태고의 삶이 아직까지 태고적 그대로 영위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여기라고 슬픔과 두려움이 없을까? 하지만 그 느낌은 금방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현재의 즐거움만이 더 뚜렷이 느껴질 뿐이다. 마치 사람들이 광대의 재담에 웃음을 터뜨릴 때 광대의 눈에 어리는 슬픔이 그러하듯 다들 한바탕 웃음을 나눌 때 외로움이 더 사무치는 광대는 그 때문에 더욱 입가에 미소를 띠고 재담에 신명을 돋운다. 타히티는 늘 미소 짓는 모습으로 정답기만 하다. 우아한 맵시로 자신의 아름다움과 매력을 아낌없이 나눠주는 미녀와 같다. 그리고 파페헤트의 항구에 들었을 때만큼 포근한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때가 또 어디 있을까? 부두에 정박한 아담하고 말끔한 범선들, 하얗고 세련된 집들이 늘어서 있는 바닷가의 작은 타운,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빨갛게 타오르는 홍념화는 정열의 외침인 양 제 빛깔을 마음껏 뽐낸다. 그들의 부끄러움 없는 격렬한 관능에 보는 이들은 숨이 막힐 것만 같다. 그뿐인가? 전기선이 닿을 때마다 부두를 가득 채우는 사람들의 무리는 즐겁고 쾌활하기만 하다. 떠들썩하고 유쾌하고 몸집 요란한 사람들이 구릿빛 얼굴의 물결을 이룬다. 여러분은 불타는 하늘의 푸르름을 배경으로 색채의 움직임을 보는 듯한 인상을 받는다. 모든 것이 엄청난 북새통 가운데서 이루어진다. 짐의 하역이며 세관 금사 같은 것들이 다 그렇다. 모든 사람이 여러분에게 미소 짓는 것 같다. 날은 뜨겁고 색채는 현기증을 일으킨다. 46. 타히티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나는 캡틴 니콜스를 만났다. 어느 날 아침 호텔 테라스에서 아침을 먹고 있는데 그가 와서 자기 소개를 했다. 내가 찰스 스트리랜드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그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어 왔다는 것이다. 타히티 역시 영국 시골처럼 소문을 좋아하는지 내가 스트리랜드의 그림에 관해 한두 마디 물었던 게 금세 사방에 퍼져버린 모양이다. 나는 이 낯선 이에게 아침 식사는 했느냐고 물었다. 아, 예, 난 일찌감치 커피를 마십니다. 그는 대답했다. 하지만 위스키 한 모금쯤이야 괜찮겠죠. 나는 중국인 보이를 불렀다. 이건 너무 이러지 않나요? 그가 말했다. 그건 선생께서 선생의 간과 상의해서 결정할 문제 아닌가요? 내가 대꾸했다. 실은 거의 금조하는 편이죠. 그렇게 말하면서 그는 캐네디언 클럽 위스키를 반잔이나 넘게 직접 따라 부었다. 캐네디언 클럽 위스키라는 게 있는 모양이죠. 그는 웃을 때마다 부러진 누런 이빨을 내보였다. 사내는 말라빠진 몸에 키는 보통을 넘지 않았고 반백의 머리를 짧게 깎았으며 역시 반백의 짧고 억센 콧수염을 기르고 있었다. 2, 3일은 면도를 하지 않은 듯했다. 얼굴에 깊은 주름이 패었고 오랫동안 햇볕 아래에서 생활했는지 얼굴이 갈색으로 그을려 있었다. 조그맣고 푸른 두 눈은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쉴 새 없이 움직였다. 눈길이 재빠르게 움직이면서 나의 사소한 동작까지도 쫓아다녔다. 그러고 보니 영락없이 천하의 악당 같은 인상이었다. 하지만 이 순간만은 아주 소탈하고 친근한 사내였다. 흐름한 카키색 옷을 입고 있었는데 손은 어찌나 지저분한지 씻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지경이었다. 스트리랜드는 내가 잘 압니다. 그는 의자의 등에 몸을 젖히고 내가 권한 시가에 불을 붙이면서 말했다. 실은 내가 소개해서 이 섬에 오게 되었죠. 어디서 만났는데요? 마르쉐유에서 만났어요. 선생은 거기서 뭘 하셨습니까? 그는 알랑거리는 미소를 지었다. 글쎄, 그저 부둣가에서 떠돌았던 것 같소이다. 이자의 행색으로 보면 지금도 그 궁한 처지를 조금도 벗어난 것 같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되레 마음 편하게 알고 지낼 만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부두의 뜨돌이들과 어울리면 늘 무언가 부담되는 점이 없지 않지만 그래도 즐거운 데가 있다. 가까이 하기가 수월하고 말 상대로서도 서글서글하다. 좀처럼 거드름 피우는 일이 없고 술 한잔 권하기만 하면 속마음을 다 털어놓는다. 이들과 친해지는데 번거로운 절차 같은 건 필요 없다. 그저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기만 하면 그들은 상대를 금방 신뢰할 뿐 아니라 고마워하기까지 한다. 그들은 얘기하는 즐거움을 인생의 커다란 낙으로 삼고 있는데 얘기 솜씨로 보면 이들 세계의 문명이 뛰어남을 알 수가 있다. 이들은 대부분 얘기를 재미있게 한다. 이들에게는 폭넓은 경험과 풍부한 상상력이 멋지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 교활한 점이 없다고야 할 수 없겠지만 법이 힘을 가지고 시행이 될 때에는 이들도 법을 꽤 참을성 있게 존중하는 편이다. 이들과 포크를 하는 것은 위험하지만 그들의 솜씨가 이 노름에 특이한 재미를 더해준다는 면도 없지 않다. 나는 타히티를 떠나기 전까지 이 캡틴 니콜스와 아주 친하게 되었다. 그를 알게 된 덕분에 얻은 게 많다. 내가 그에게 시가와 위스키 값을 대고 그가 때로 내게 무슨 호이나 베풀듯이 돈을 빌려갈 때면 몇 달러의 돈이 내 주머니에서 그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기는 했지만 그것들은 그가 나를 즐겁게 해준 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직도 나는 그 빚을 다 갚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주제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그에 관한 얘기를 한두 줄로 끝내고 만다면 양심상 미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캡틴 니콜스가 처음에 무슨 이유로 영국을 떠났는지는 모른다. 그 일에 관해서는 좀처럼 입을 열지 않았고 그와 같은 기질의 사람에게 노골적으로 묻는 것도 별로 신중한 노릇은 아니다. 억울한 화를 입었다는 말을 슬쩍 비친 일이 있었다. 하여간 그가 자신을 부당한 희생자로 여기고 있었던 것만은 틀림없다. 나는 이런저런 형태의 사기나 폭력 같은 것을 상상해 보기도 했는데 그가 고국의 관리들이 지나치게 형식만 따진다고 말했을 때는 맞장구를 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고국에서 기분 나쁜 일을 당했으면서도 애국심만은 변함없이 열렬한 것을 보고 나는 기분이 좋았다. 번번이 그는 영국이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나라 아닙니까? 라는 식으로 말했고 미국인이나 식민지인, 남유럽인, 네덜란드인, 남양군도의 원주민에 대해서도 대단한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가 행복한 인간이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그는 소화불량으로 고생하고 있었다. 위장약인 펩신알을 빨아먹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다. 아침에는 입맛이 없었다. 하지만 괴로움이 그것 한 가지뿐이었다면 그렇게까지 풀이 죽지는 않았을 것이다. 인생이 만족스럽지 못한 데는 그보다 더 큰 원인이 있었다. 8년 전에 급한 장가를 들었던 모양이다. 세상에는 자비로운 섭리에 따라 분명 독신으로 살게끔 운명 지어졌으면서도 고집이 세거나 또는 불가피한 사연으로 그 천명을 거스르는 사내들이 있다. 결혼한 독신주의자처럼 가엾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캡틴 니콜스도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였다. 나도 그의 아내를 만나본 적이 있는데 28살 정도로 보이는 여자였다. 하기야 이런 타입의 여자는 언제 봐도 나이를 짐작하기가 힘들다. 20살 적에도 지금과 다르지 않았을 것이고 40살이 되어도 나이가 더 들어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아주 단단하고 야무진 여자라는 인상을 주었다. 얼굴은 별로 곱지 못하고 입술은 좁았는데 단단하고 야무져 보였고 피부도 뼈에 단단하고 야무지게 달라붙어 있었으며 미소며 머리칼이며 입은 옷이며 죄다 단단하고 야무지게 보였다. 몸에 걸친 흰 능직 옷은 검은 능직 상복처럼 보였다.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갔다. 왜 캡틴 니콜스가 이런 여자와 결혼했을까? 결혼을 했더라도 왜 버리지 못했을까? 하기야 버린 적이 있을지도 모른다. 한두 번뿐이겠는가? 하지만 결국은 제대로 성공을 거두지 못해서 저렇게 우울병이 생긴 것일 거다. 제 아무리 멀리 도망쳐 보아도 제 아무리 아무도 모르는 곳에 꼭꼭 숨어버려도 니콜스 부인은 숙명처럼 냉혹하고 양심처럼 무자비하게 이내 그를 찾아내어 다시 합류하고 말았던 것임에 틀림없다. 원인이 결과를 피하지 못하듯 그도 그녀로부터 도망칠 수 없었던 것이다. 건달은 예술가도 그렇고 아마 신사도 그렇겠지만 어느 계급에도 속하지 않는다. 건달은 불황자들이 함부로 구는 태도에도 당황하지 않고
황태자의 에티켓에도 당황하지 않는다. 그런데 니콜스 부인은 확실한 계급, 그러니까 최근에 목소리가 커진 이른바 중하류 계급에 속한다. 그녀의 부친은 사실상 경찰이다. 모르긴 몰라도 유능한 경찰이었을 것이다. 이 여자가 캡틴을 왜 꼭 붙들고 있었는지는 모르나 어쨌든 사랑 때문은 아니었다고 생각된다. 그녀가 말하는 것을 들어본 일은 없지만 두 사람만 있을 때에는 말발이 대단했을 것으로 짐작이 된다. 아무튼 캡틴은 그녀를 엄청나게 무서워했다. 때로 호텔 테라스에 나랑 함께 앉아 있다가도 그는 그녀가 호텔 앞 거리를 지나가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는 때가 있었다. 그녀는 그를 부르지도 않았고 그가 거기 있다는 것을 아는 척하지도 않았으며 그저 태연스럽게 길을 오르락 내리락 했다. 그럴 때면 캡틴은 이상한 불안에 사로잡혀 시계를 보며 한숨을 내쉬곤 하는 것이었다. 그럼 난 가봐야 되겠습니다. 그는 말했다. 이럴 때면 어떤 재미있는 얘기나 위스키로도 그를 붙잡아둘 수 없었다. 험난한 태풍에도 급없이 맞서고 상대가 무기만 지니지 않았으면 연하문명의 흑인쯤은 권총 한 자루만 가지고도 대적하기를 주저하지 않을 사나이가 부인 앞에선 그런 꼴이었다. 때로는 니콜스 부인이 딸을 호텔로 보내기도 했다. 창백한 얼굴에 뚱한 표정의 7살 난 아이였다. 어머니가 오시래요. 아이는 거의 우는 소리로 말한다. 알았다 얘야. 캡틴 니콜스는 대답한다. 그는 곧장 자리에서 일어나 딸을 따라 집으로 향한다. 이것이 바로 물질에 대한 정신의 승리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본보기가 아니었을까? 이야기가 다른 데로 그러긴 하였지만 적어도 한 가지를 배웠다는 소득은 있다. 47. 나는 캡틴 니콜스가 해준 스트리랜드에 관한 여러 토막의 이야기를 한데 이어 붙여보았다. 그것을 되도록 앞뒤에 맞게 여기에 적어본다. 두 사람이 서로 알게 된 것은 내가 파리에서 스트리랜드를 마지막으로 만나고 난 뒤 겨울이 다 가던 무렵이었다. 그전 몇 달 동안을 그가 어떻게 지냈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사는 게 아주 어려웠던 것만은 틀림없다. 캡틴 니콜스가 그를 처음 본 게 야간 숙박소에서였다니 말이다. 그 당시 마르세유에서 파업이 있어 가진 것을 다 써버린 스트리랜드는 입에 풀칠할 정도의 벌이도 할 수 없었던 모양이다. 야간 숙박소란 커다란 목조 건물인데 거지나 뜨돌이도 서류를 갖추어 담당 수사들에게 자기가 노동자임을 믿게 할 수만 있다면 일주일 동안은 잠자리를 얻을 수 있는 곳이었다. 그곳의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서 있던 사람들 가운데 몸집이 크고 생김새가 특이하여 캡틴의 눈에 띈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스트리랜드였다. 다들 나른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개 중에는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자도 있었고 벽에 몸을 기대어 있는 자도 있었으며 갓돌 위에 앉아 길가 고랑에 다리를 뻗고 있는 자도 있었다. 이윽고 문이 열려 사람들이 사무실로 줄줄이 들어갔는데 그때 캡틴은 스트리랜드의 서류를 본 수도사가 그에게 영어로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이때는 그에게 말을 걸어볼 기회가 없었다. 왜냐하면 휴게실로 들어서자 한 수도사가 커다란 성경책을 옆구리에 끼고 들어와 방 한끝에 있는 설교단으로 올라가서 예배를 시작하였기 때문이었다. 가련한 뜨돌이들은 잠자리를 얻은 대가로 이 예배를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와 스트리랜드는 서로 다른 방을 할당받았는데 이튿날 아침 5시에 억센 수도사 하나가 와서 다짜고짜 침대에서 끌어내리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일어나 잠자리를 정돈한 다음 세수를 하고 보니 스트리랜드는 벌써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없었다. 캡틴 니콜스는 살을 애는 추운 거리를 1시간이나 헤매다가 뱃사람들이 잘 모이는 빅토르 주엘리 광장으로 걸음을 옮겼다. 가다가 그는 스트리랜드가 어느 동상 밑둥에 기대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캡틴은 그를 발로 차서 깨웠다. 여보시오, 가서 아침이나 합시다. 그가 말을 걸었다. 피를 먹을 스트리랜드가 대꾸했다. 그건 워낙 어휘가 적은 그의 말투임이 틀림없어 나는 캡틴 니콜스의 증언을 믿어도 될 만하다고 생각했다. 파산했소? 캡틴이 물었다. 집어쳐. 스트리랜드의 대답이다. 따라오시오. 아침을 먹여줄 테니. 스트리랜드는 잠시 머뭇거리는 듯 하더니 엉기적거리며 일어났고 두 사람은 빵 급식소로 갔다.
이곳에 가면 허기진 사람들에게 빵 한 조각씩을 나눠준다. 다만 그 자리에서 먹어야지 가지고 나가면 안 되게 되어 있다. 그들은 이곳을 거쳐 숲급식소로 갔다. 여기에서도 일주일 동안 11시와 4시에 멀겋게 깨끗한 숲을 한 사발씩 얻어먹을 수 있다. 하지만 이 두 건물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 정말 굶주린 사람 아니면 두 곳을 다 이용하고 싶은 마음이 나지 않는다. 하여간 그렇게 하여 두 사람은 아침을 먹었고, 그렇게 하여 찰스 스트리랜드와 캡틴 니콜스의 기이한 교우가 시작됐다. 그렇게 두 사람은 마르세유에서 넉 달가량을 같이 어울려 살았던 모양이다. 그 생활에는 예기치 않은 사건이나 스릴 같은 사건이 터지는 모험적인 요소가 전혀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루하루가 하룻밤 잠자리와 고통스러운 허기를 면할 음식을 얻는 일로 다가고 말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여기에서 캡틴 니콜스가 생생한 얘기 솜씨로 내 상상력을 자극시킨 그 다채롭고 걸쭉한 회고담을 다시 옮길 수 있었으면 한다. 그들이 항구의 밑바닥 생활을 하면서 보고 겪은 얘기만으로도 재미있는 책 한 권이 될 것이고, 그들이 만난 온갖 인간 무리들은 이 방면의 연구자나 하나의 완벽한 건달패 사전을 만들기에 충분한 자료가 될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냥 몇 문단으로 줄여 쓰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다. 내가 받은 인상은 그들의 삶이 강렬하고 거칠고 야만적이고 다채로우며 쾌활하다는 것이었다. 거기에 비하면 내가 알고 있던 마르세유, 곧 유난스러운 제스처와 밝은 분위기, 부자들로 바글거리는 안락한 호텔과 레스토랑으로 가득 찬 마르세유는 그저 단조롭고 평범한 도시로 여겨졌다. 나는 캡틴 니콜스가 묘사한 광경을 직접 자기 눈으로 볼 수 있었던 사람들이 부럽기까지 했다. 야간 숙박소에 더 머물 수 없게 되자 스트리랜드와 캡틴 니콜스는 더 버피일의 신세를 지게 됐다. 이자는 뱃사람들을 상대로 하숙집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우람한 주먹을 가진 거구의 흑인 혼혈로 일자리를 잃은 선원이 다시 배에서 일을 얻을 때까지 숙식을 제공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그곳에서 한 달을 살면서 다른 연합문명의 스웨덴인, 흑인, 브라질인들과 함께 터프필이 관리하는 2개의 방의 마룻바닥 위에서 기거했다. 그리고 날마다 빌과 함께 선원을 구하려고 선장들이 모여드는 빅토르 주엘리 광장으로 나갔다. 빌의 아내는 비대한 몸집에 몸가짐이 해픈 여자였는데 어찌해서 그 지경으로 타락했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하숙인들이 날마다 번갈아가며 그녀를 거들어 집안일을 해주었다. 스트리랜드는 터프빌의 초상화를 그려준다고 그 일에서 빠졌는데, 캡틴 니콜스는 스트리랜드가 아주 머리를 잘 썼다고 생각했다. 터프빌은 스트리랜드에게 캔버스며 물감이며 붓값을 대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밀수한 담배 한 봉지까지 선물로 주었다. 내가 알기로 이때 그린 그 초상화는 아마 지금도 드라졸리의 부두 근처 어딘가에 있는 다 쓰러져가는 조그만 집의 응접실을 장식하고 있을 터인데, 지금 그 그림을 팔면 1,500파운드는 나갈 것이다. 스트리랜드는 오스트레일리아나 뉴질랜드행 배를 탄 다음 거기에서 사모아나 타히티로 갈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가 왜 남태평양으로 갈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는 모르겠다. 다만 오래전부터 그가 북쪽 바다보다 더 푸른 바다에 둘러싸인 온통 푸르고 햇볕 가득한 섬을 꿈꾸고 있었다는 것만은 기억한다. 그런데 캡틴 니콜스가 그런 곳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떠나지 않고 쫓아다녔을 것이다. 타히티에 가면 살기가 더 좋을 것이라고 그를 설득한 사람은 캡틴 니콜스였다. 타히티는 프랑스 땅 아닙니까? 캡틴은 나에게 설명했다. 프랑스 사람들은 그렇게 까다롭게 따지고 들지 않아요. 나도 무슨 말인지 대충 짐작할 수 있었다. 스트리랜드에게는 증명서라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지만 생기는 것만 있으면 무슨 일이든 마다하지 않는 터프빌에게는, 갈로 열고 터프빌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는 뱃사람 일자리를 하나 소개해주고 첫 달 봉급은 자기가 챙겼다. 터프빌에게는 증명서 따위는 별로 까다로운 일도 아니어서 때마침 자기 신세를 지다가 죽어버린 어느 영국인 화부의 서류를 스트리랜드에게 건네주었다. 하지만 캡틴 니콜스와 스트리랜드는 동쪽으로 갈 작정이었는데, 공교롭게도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배는 서쪽으로 가는 것들 뿐이었다. 스트리랜드는 미국행 부전기 화물선의 일자리를 2번이나 거절하고 뉴캐슬행 석탄성도 거절해버렸다. 터프비는 손해만 끼치는 이런 고집통을 참을 수 없어 또 한 차례 거절을 하자 더 볼 것도 없이 스트리랜드와 캡틴 니콜스를 모두 자기 집에서 쫓아내버렸다. 두 사람은 다시 떠돌이 신세가 되고 말았다. 터프빌의 하숙집 식사는 좀처럼 푸짐해 본 적이 없어 먹고 나서도 허기가 제대로 가시지 않았지만 그래도 며칠 동안은 그나마도 아쉬웠다. 그들은 배고픔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다. 슈퍼급식소와 야간 숙박소도 그들에게는 출입을 허가하지 않아서 이제 목숨을 연명해주는 유일한 것은 빵급식소에서 주는 흰 조각의 빵뿐이었다. 잠은 아무 데서나 잤다. 때로는 역 근처 대필 선로 위에 세워진 빈 무게 화차에서 자기도 하고 때로는 창고 뒤의 달구지에서 자기도 했다. 하지만 날이 워낙 추웠기 때문에 한두 시간 불편하게 꾸벅거리며 졸다가 다시 거리를 헤매곤 하였다. 무엇보다 궁한 것은 담배였다. 특히 캡틴 니콜스는 담배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라 그는 결국 간밤에 산보객들이 던지고 간 꽁초나 씨가 동강이를 찾아 쓰레기통을 뒤지는 신세가 되었다. 파이프에 이것저것 섞어 넣고 피워보니 그거 참 맛이 고약하더군요. 그는 그렇게 덧붙이면서 세상만사 달관한 듯이 어깨를 어쓰게 보였다. 그러면서 내가 군한 케이스에서 씨가 2개를 꺼내어 하나는 입에 물고 하나는 호주머니에 집어넣는 것이었다. 이따금 그들도 몇 푼이나마 돈벌이를 했다. 때로 우편선이 들어오기도 했는데 그럴 때면 캡틴 니콜스는 무슨 수를 써서든지 자극 감독과 아는 사이가 되어 두 사람 몫의 배짐 부리는 일을 얻어오곤 했다. 영국 배일 때면 두 사람은 수부실까지 숨어 들어가 선원들로부터 아침을 푸짐하게 얻어먹곤 했다. 그러자면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재수없이 고급 선원을 맞닥뜨리면 장화 발끝에 채이면서 허둥대둥 쫓겨 배 널판 다리를 내려오는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배만 부르면 엉덩이쯤 채이는 건 별거 아니죠. 캡틴 니콜스가 말했다. 그런 일 가지고 기분 나쁘게 생각진 않아요. 책임 있는 선원이면 규율도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성난 항해사로부터 발길질을 당하며 배의 좁은 널판 다리를 곤두박질하듯 내려오면서도 그래도 영국인이랍시고 영국 상선의 규율 정신에 감탄하는 캡틴 니콜스의 모습이 눈앞에 선했다. 생선시장에 가면 그들의 일은 곧잘 먹을 수 있었다. 한 번은 부두에 하역되어 있던 엄청나게 많은 오렌지 상자를 화물차에 실어주고 각자 1프랑씩 번 적도 있다. 어느 날은 재수가 좋았다. 한 하숙집 주임이 마다가스카르에서 희망봉을 돌아 들어온 어느 화물선의 페인트 칠 일거리를 계약하고 왔던 것이다. 덕분에 두 사람은 며칠 동안 배전에 매단 널판지에 앉아 녹선 선체에 페인트 칠을 하면서 보냈다. 그런 일이야말로 냉소적인 스트리랜드의 기질로서는 한번 해보고 싶은 일이었을 것이다. 나는 캡틴 니콜스에게 그가 그때 어려움을 어떻게 견디느냐고 물어보았다. 불평 한마디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캡틴이 대답했다. 어쩌다 좀 시무룩해진 때가 있긴 했죠. 하지만 아침부터 빵 한 입 먹지 못하고 그 중국 놈의 집에서 하룻밤 묵을 숙박비만 없어도 당나귀처럼 팔팔하더라고요. 그 말에 나는 놀라지 않았다. 스트리랜드라면 대개의 사람들이 기가 꺾이고 말 상황에서도 끄떡없이 지낼 수 있는 사내였다. 그게 마음의 평정 덕분인지 성격의 모순 때문인지는 말하기 어렵지만 부둣가 떠돌이들이 칭크스 헤드라고 부르는 흐름한 여인숙은 부테리 거리 근처에 있었는데 애꾸는 중국인이 운영하고 있었다. 거기에 가서 육수를 내면 수라는 것은 동전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육수를 내면 간이 침대에서 잘 수 있고 삼수를 내면 마룻바닥에서 잘 수 있었다. 여기에서 그들은 자기들처럼 비참한 처지에 빠진 사람들과 사귀게 되었다. 이들은 가진 것이 한 푼도 없는 바깥 날씨가 모질게 추운 밤이면 한 푼도 없고 바깥 날씨가 모질게 추운 밤이면 낮에 눈먼 돈 한 프랑이나마 벌이를 한 친구에게 하룻밤 지붕 아래 유숙할 돈을 즐겨 빌리곤 했다. 이들 떠돌이들은 인색하지 않았다. 돈이 있는 친구는 서슴없이 다른 사람들과 나누었었다. 온갖 나라에서 모인 사람들이긴 했지만 국적이 우정을 방해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네를 모두 똑같이 포용하는
저 위대한 코케인 나라, 코케인, 이 안락과 풍요가 넘치는 가상의 나라랍니다. 저 위대한 코케인 나라의 자유시민처럼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스트리랜드란 친구는 한번 화를 내면 아주 고약했어요. 캡틴 니콜슨은 생각에 잠기면서 말했다. 하루는 광장에서 우연히 터프빌과 마주쳤죠. 이 친구가 찰리들어 전해준 증명서를 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찰리가 정 필요하면 와서 가져가라고 하더군요. 그 터프빌이라는 친구, 힘께나 쓰는 친구였는데 찰리의 인상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냅다 욕짓거리를 해대더라고요. 자기가 아는 욕이란 욕은 거의 다 주워대는 것 같았어요. 이 터프빌이라는 친구가 욕짓거리를 하면 들을만 해요. 그런데 말이에요. 찰리가 잠시 듣고 있는 것 같더니 바싹 다가가서 안 꺼져 이 자식아 하고 일갈하는 게 아니겠어요. 말보다도 그 기세가 아주 대단했어요. 터프빌이 글쎄 찍소리도 못하더라니까요. 그냥 누렇게 질려서 마치 볼 일이 생각난 사람처럼 주춤주춤 가버리고 말더군요. 캡틴 니콜스의 말을 그대로 따르자면 그때 스트리랜드는 내가 여기 적은 대로 말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나는 이 책이 가정에서 읽힐 것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진실을 희생시키는 편이 있더라도 집안에서 익숙하게 여겨지는 표현을 쓰는 게 더 낫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터프빌은 별것 아닌 뱃놈에게 당한 굴욕을 그대로 참고 있을 인간은 아니었다. 채통이 있어야 힘을 행사할 수 있을 게 아닌가? 그가 스트리랜드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단단히 벼르더라는 말을 그의 집에 하수가는 선원 하나가 얘기해 주었는데 뒤이어 또 다른 선원이 같은 이야기를 했다. 어느 날 밤 캡틴 콜스와 스트리랜드는 부테리 거리의 한 술집에 앉아 있었다. 부테리 거리는 방이 한 개씩밖에 없는 단층 집들이 쭉 늘어서 있는 좁은 거리이다. 이 집들은 마치 사람들로 북적대는 장터의 노점이나 서커스의 짐승 우리처럼 보인다. 문간마다 여자가 하나씩 서 있다. 기둥에 나른하게 몸을 기대고 저 혼자 콧노래를 부르는 여자, 쉰 목소리로 지나가는 사람을 부르는 여자, 축 늘어져 책을 보고 있는 여자, 가지각색이다. 프랑스인, 이탈리아인, 스페인인, 일본인, 흑인 등 인종도 다양하다. 뚱뚱한 여자도 있고 마른 여자도 있다. 분을 덕지덕지 바른 얼굴, 짙게 그린 눈썹, 새빨간 입술에서 세월이 새긴 주름과 방탕한 삶이 남긴 상처가 엿보인다. 검은 슈미지에 살색 스타킹을 신고 있는 여자들도 있고 노랗게 물들인 곱슬머리에 짧은 모슬림 원피스를 입고 있어 소녀처럼 보이는 여자도 있다. 열린 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면 붉은 타일을 깐 바닥과 커다란 나무 침대 그리고 물 주전자와 대야가 놓여있는 전나무 테이블이 보인다. 이 부테리 거리에는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어슬렁거린다. 반도, 동방 증기선의 인도인 선원들, 스웨덴 범선의 금발머리 북구인, 일본 군함의 수병, 영국인 선원, 스페인 사람, 프랑스 순양함의 쾌활한 수병, 미국 부전기 화물선의 흑인 등등. 이거 읽으니까 옛날에 합성동에 살던 그 처남 형님 배 타던 그 마르세유에 자주 갔다 나고 이야기하시대. 다 여기서 배를 정박하기 때문에. 낮이면 지지부분에 보일 따름이지만 밤이면 오두막들이 불빛만을 받아 그리는 사악한 아름다움을 띠게 된다. 대기에 가득한 욕정이 숨을 막히게 하고 소름을 끼치게 한다. 하지만 이곳의 풍경에는 사람을 쫓아다니는 마음을 어지럽히는 무언가 신비로운 것이 있다. 어떤 원시적인 힘 같은 것이 있어 그것이 역겨움을 일으키면서 동시에 매혹하는 것만 같다. 여기에는 문명의 점잖은 따위는 죄다 내팽개치고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음울한 현실과 대면하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강렬하면서 동시에 비극적인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스트리랜드와 니콜스가 앉아있던 술집에서는 자동 피아노가 댄스 음악을 요란하게 울려대고 있었다. 방을 빙 둘러 사람들이 테이블에 앉아있다. 이쪽에는 67의 선원들이 술에 취해 왁자지껄하게 떠들고 있고 저쪽에는 한때의 군인들이 앉아있다. 방 가운데는 날 많은 사람들이 어울려 쌍쌍이 춤을 추고 있었다. 구릿빛 얼굴에 수염을 기른 뱃사람들이 크다랗고 단단한 손으로 상대방을 꽉 껴안고 있다. 여자들은 수미자 하나밖에 걸치지 않았다. 이따금 선원들이 일어나 자기들끼리 춤을 추기도 했다. 얼마나 시끄러운지 귀가 멍멍할 지경이었다. 사람들은 노래 부르고 소리치고 웃음을 터뜨렸다. 사내 하나가 자기 무릎에 앉힌 여자에게 한동안 입을 맞추자 영국 선원들 사이에서 야유하는 소리가 터져나와 소음은 한결 더 시끄러워졌다. 사내들이 묵직한 장화로 바닥을 두들겨 일어나는 먼지와 담배 연기로 공기는 탁하고 흐릿했다.
실내는 후덥지근했다. 목노판 너머에는 한 여자가 아이를 안고 앉아있다. 넓적한 얼굴에 여드름이 난 자그마한 웨이터가 맥주잔을 얹은 쟁반을 들고 이리저리 바쁘게 왔다 갔다 했다. 그러는 가운데 얼마 있으려니 터프빌이 덩치가 커다란 흑인 둘과 함께 들어왔다. 누가 보아도 알 만큼 벌써 잔뜩 취해 있었다. 그는 공연히 시비거리를 찾고 있었다. 그는 군인 셋이 앉아있는 테이블 쪽으로 비틀비틀 걸어가더니 맥주잔을 엎질러 버렸다. 당장 거친 말다툼이 벌어졌다. 그러자 술집 주인이 나서서 터프빌에게 나가라고 했다. 주인은 덩치가 크고 억센 사람으로 워낙 손님이 허튼 짓을 하면 참지 못하는 성미였는데 그래서인지 터프빌은 약간 주춤했다. 주인과는 한편 불리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경찰이 그의 편이기 때문이다. 그는 무엇라고 욕설을 퍼부더니 발길을 돌렸다. 그런데 마침 스트리랜드가 눈에 띄었던 것이다. 빌은 그를 향해 다가갔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입안에 침을 걸어모아 스트리랜드의 얼굴에다 냅다 뱉었다. 이런 나쁜 놈이 있나. 그러자 스트리랜드가 잔을 집어들어 빌에게 내던졌다. 춤을 추던 사람들이 일제히 움직임을 멈췄다. 한동안 지죽은 듯한 침묵이 흘렀다. 돌연 터프빌이 스트리랜드에게 달려들었고 그 순간 한바탕 싸움을 벌이고 싶은 욕망이 술집 안의 모든 사람을 사로잡았다. 순식간에 난장판이 벌어졌다. 테이블이 뒤집히고 유리잔이 바닥에 떨어져 깨어졌다. 아수라장했다. 여자들은 문간으로 목노판 뒤로 뿔뿔이 흩어져 버렸다. 길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온갖 나라말의 욕짓거리, 치고받는 소리, 고함들이 들려왔고 방 한가운데서 연함은 사람이 죽사사자 싸우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경관이 들이닥치자 정신이 있는 사람들은 죄다 문간으로 달아나고 만다. 사람들이 물러나 주점이 얼마간 정리되고 보니 터프빌의 머리가 크게 찢어진 채 인사불성으로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캡틴 니콜슨은 팔에 상처를 입어 피를 흘리고 옷은 넝마가 되어버린 스트리랜드를 질질 끌다시피 하여 거리로 데리고 나왔다. 그 역시 코를 얻어맞아 얼굴이 피범벅이 되어 있었다. 터프빌이 퇴원하기 전에 자네가 마리세유를 떠나는 게 좋겠네. 칭크스 헤드에 돌아와 몸을 식히면서 캡틴 니콜스가 스트리랜드에게 말했다. 닭싸움은 저리 가라군. 스트리랜드가 말했다. 나는 그의 냉소적인 웃음이 눈에 선했다. 캡틴 니콜스는 걱정이 되었다. 터프빌이 안갚음하려고 버리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스트리랜드가 그 잡종을 2번이나 쓰러뜨렸지만 술이 깨었을 때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몰래 기회가 오기를 참고 기다릴 것이다. 서두르지는 않겠지만 어느 날 밤 스트리랜드는 뒤에서 등을 찔릴 것이고 하루 이틀 뒤에는 이름 모를 뜨돌이의 시체 하나가 부두의 더러운 물에서 그 물에 걸려 나올 것이다. 니콜스는 다음날 저녁에 터프빌의 집에 가서 염탐해 보았다. 그는 아직 입원 중이었지만 그를 만나고는 아내의 말로는 퇴원만 하면 스트리랜드를 죽여버리겠다고 이를 갈더라는 것이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내가 늘 하는 말이 이겁니다. 캡틴 니콜스는 그때를 회상하듯 말했다. 남을 손봐주려면 단단히 봐주어야 한다고요. 그래야 좀 돌아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할 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 스트리랜드에게 운이 좀 따라주었다. 오스트레일리아 횡의 배 한 척이 화부 한 사람을 구한다고 해본 회관에 연락을 해왔던 것이다. 어떤 화부 하나가 알코올 중독 선만증 발작을 일으켜 지브롤터 근해에서 투신해버렸는데 그를 대신할 사람을 찾고 있었다. 자네 당장 부두로 나가보게. 캡틴이 스트리랜드에게 말했다. 가서 계약을 해. 증명서는 가지고 있지. 스트리랜드는 당장 나섰다. 그때가 캡틴 니콜스로서는 그를 마지막 본 때였다. 배는 항구에 6시간밖에 정박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배가 겨울바다를 헤치고 동쪽을 향해 출항할 때 캡틴 니콜스는 굴뚝의 연기가 가물가물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여기까지의 모든 이야기는 내가 최선을 다하여 기술해 본 것이다. 스트리랜드가 정권과 주식에 몰두하여 애슐리 가든스에서 살던 때 내가 보았던 생활과 여기에 적은 에피소드들을 비교해보면 대조가 뚜렷한데 그 점이 흥미로워 나는 최선을 다했다. 하기야 나는 캡틴 니콜스란 자가 터무니없는 거짓말쟁이였음을 알고 있다. 그러고 보면 내가 해준 이야기 가운데 진실은 한마디도 없었을지 모르겠다. 그가 스트리랜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마르세유에 관한 지식도 어느 잡지 나부랭에서 얻은 것이라 해도 나는 놀라지 않을 것이다.